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미스 경제연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미국 국채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하고 특히 단기채 비중이 커서 글로벌 채권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작년 한 해 발행한 국채 규모는 26조 달러고 전년 대비 28.5% 급증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딱 보면은 짐작은 가는데 단기채 만기가 올해 몰려 있다. 네. 예년보다 크다. 이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정부는 보통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단기채는 아니잖아요. 네. 중장기채를 발행하면서 차차 나눠서 이제 빚을 갚는 그런 네. 스타일로 가는데 미국 단기채가 왜 늘어났고 이 만기가 몰린 것이 어떤 불안 요인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채라고 하면 보통은 US 트레저리 빌즈에서 2년 이하의 만기를 2년 이하? 가진 채권을 통상적으로 단기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은 여전히 국고 3년물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죠. 미국과 동일하게 이제 10년물 국채를 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지표를 삼는다라는 건 가장 스탠다드가 된다라는 것을 예. 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스탠다드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단기채로 충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정의 급박함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좀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꼭 단기채 충당 비중이 높았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단기채라고 하면 만기물별 위험에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게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짧게 끊어버리니까 금리 리스크도 좀 적고. 그렇죠. 장기로 갈수록 디폴트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한 부분인데 단기채로 한다라는 것은 만기는 짧지만 금리가 저렴한 즉 이자 비용이 낮은 채권을 많이 발행하겠다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2년, 23년도부터 이제 엔데믹 때 하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 예. 전반적으로 금리가 치솟을 때 연준의 그 공격적이고 거친 금리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간 단기채와 장기채의 역전 현상이 작년 하반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채가 오히려 금리가 낮고 네. 단기채가 금리가 더 높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오던 금리가 저렴한 단기채로 자금, 부족한 세수를 충당한다라는 목적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느냐? 즉 작년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뭐였냐? 아무래도 대선이었지 미국 않습니까? 대선이죠. 대선을 앞두고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가계의 자산의 쏠림은 부동산에 있지만 네. 미국은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갔을 때 집권 여당에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당의 집권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이런 금융시장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작년에 참 오랜만에 부채 한도 협상에 의한 노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이즈에 대한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SVB 사태나 여러 가지 은행들의 파산들이 일련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핵심이었고 예. 작년에는 이제 이런 정부 부채에 관련된 리스크가 떠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임시 방편적인 단기채를 통해서 좀 충당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뽑자면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24년도의 국채 발행 규모가 23년도 대비 약 3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전 만기물별로 그 발행 비중을 고루고루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장기채에 많이 쏠려 있다 보면은 결국엔 국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발행 규모를 늘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의 보통의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들이 기술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로 일단은 올 한해는 좀 넘어가자.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작년에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에서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연방정부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돈을 쓰겠다. 나는 세금을 덜 걷겠다. 이러한 얘기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좀 더 미 재무부 역시나 발행 시장의 초점을 조금 한시적으로 단기채로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중에 이제 단기채가 금리 역전도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30년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14개월 만에 최고치. 네. 어제자로 보면 4.86%까지. 네, 그렇죠. 거의 한 1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10년물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최고치 4.64%. 네. 이런 흐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 말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하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 22년도부터 24년 하반기까지인데 그 하반기가 약 8월 정도였었습니다. 9월에 빅컷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전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채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던 네. 시점이 8월 말 9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채 2년물, 10년물은 어제자로 4.68 그리고 30년물은 거기에 약 25bp를 가산하여 있는 점점 낮은 짧은 만기에서 긴 만기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미 연준의 빅컷이 지난 9월에 있었는데 50bp 예. 그리고 총 100bp의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채 10년물이 미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올 때가 3.6% 레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 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네, 1% 포인트의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 금리는 올랐다. 올랐어. 일반적이지가 않죠. 너무 그러니까요. 않죠.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측면과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로 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관세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같이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우려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를 되게 주고 싶어하죠. 네, 주고 싶어 하는데 일반적인 정치인과 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연준은 매 분기마다 점도표와 SAP를 통해서 향후에 그들의 경제 인식을 보여주는데 지금 지난 6월, 9월, 12월로 올 때마다 너무 들쑥날쑥했었습니다. 그렇죠. 9월에는 안 좋을 거로 생각해서 B컷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12월에는 금리를 내리면서도 내년도, 25년도 괜찮아질 거야. 천천히 가겠다. 네, 천천히 가겠다. 두 번 금리 인하 해도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그 결이 3개월마다 너무 바뀌는 거죠. 그래요. 그때부터 12월부터 이제 미 연준발 금리의 속등 압력이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월은 당연히 금리 동결로 보고 있는데 예. 3월까지도 동결일 것 같고 이러다가 연준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2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상반기에 안 한다라는 거는 1, 3월과 6월까지 네 번의 FOMC 동안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동결했다는 인식이 그렇죠. 20%대에서 지금 30%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미국의 시장금리는 상방 압력,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약세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꼽자면
항상 작년에 고용 지표 되게 유심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좀 더 잘 드러낸다고 하는 가계와 기업의 입장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구인에 관련된 조울치 보고서인데 어제 나왔거든요. 네. 780만 건에서 81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음흠.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우리나라와는 또 사뭇 다르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75% 내외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서비스업 PMI 지수가 53에서 54로 2포인트 가량 올라갔습니다. 올라왔습니까? 11월 대비 12월. 근데 50선만 넘어도 경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신호로 주고 있는데 좋은 거죠. 54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금리 내릴 명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측면들이 최근에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 국제금리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말씀하신 그런 배경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국제금리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뭐 안전자산 선호가 부각된다 이렇게 투자 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네. 뭐 1월 중에 국제금리 추가 상승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장 금리가?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자산이면 미국채가 대표적으로 뽑혔고요. 그렇죠. 통화로 치면은 미국 달러가 아니라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를 뽑았는데 너무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미국채, 스위스 프랑 엔화보다 달러화가 가장 그렇죠. 최고인 달러 세상으로. 자산이 그 미국 채고, 네. 달러 자산, 달러화가 더 뭐 인기가 높아,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달러로 높아지고. 된 자산이 좋은데 일단 불안하면 달러부터 보게 되고 그렇죠. 조금 불안감이 가시면은 달러로 된 자산을 자산들을 보게 되는 거고.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달러에 가장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미 국채, 미 주식은 좀 왔다 갔다. 엔비디아도 며칠 그제는 4% 가까이 올랐다가 어제는 또 6% 실망감이 정도 또 떨어졌고요. 미국채 금리도 4.6에서 4.5로 가는가 싶었더니 다시 4.6 후반으로 가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때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약 80bp 이상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온 것이 빅컷이 나온 이후인 2024년 10월부터였었는데요. 예. 약 2개월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의 금리가 올라가서 4.4에서 4.5를 상단으로 잡고 있다가 지금 15bp 이상 올라간 것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연준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양대 책무인 물가와 고용 이로 대표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의 그런 색깔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말 연시에 항상 고용 지표가 흔들리고 어떤 이벤트발 12월은 워낙에 그 소비 시즌이 되겠고요. 이러는 기후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그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미국 경제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100bp까지 할 정도로 나빴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미국 경제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경제에 대한 의구심은 크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9월에 금리 인하할 때는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를 빨리 내리자 했는데 내리고 보니까 생각보다 덜 불안했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연준이 후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나온 지표들이 너무 괜찮게 나오는 그러니까. 상황들이 보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한 15bp 10년물 기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순과 하순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15일 날 나오잖아요. 네, CPI. 그렇죠. 이거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하방 압력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로 볼 수 있는데 예.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서비스업 PMI에서 세부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격에 관련된 지표가 중립선이 50인데 60포인트 중반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서베이 지표로서는 도매,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기저에 깔려 있는 물가가 예. 생각보다 좀 뜨겁다. 그러면은 실물 지표인 생산자 물가에 찍히게 되고 소비자 물가로 가는데 작년 하반기 후반부부터 생산자 물가가 비교적 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15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의 이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연동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있고 한 5일 있다가 FOMC.
트럼프 트럼프 출범하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이따가 FOMC가 하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종합 쉽게 얘기해 보면 지금 뭐 모든 요인들이 금리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근데 절대 수준이 높다는 게 제 부담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식시장 얘기를 금리와 연결해서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미국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됐다, 앞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준 이사가 이런 주식시장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 미국의 그 연준의 통화 정책과 연관해서도 암시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여기 이제 참석한 그 컨퍼런스가 미시간대 로스쿨에서 있었던 통화 정책과 법률에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와 함께 방금 말씀 주신 그 멘트와 함께 금리 인하는 필요하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채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주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좀 위험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유동성 문제에 빠졌을 때 좀 급격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계속 금리 얘기를 해왔었는데, 미국채 금리는 그동안의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에 의해서. 그랬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되었고, 10년물 금리는 4.6% 레벨,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4.5%. 네.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금리 레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높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0인데 예. 국고 3년물 시장금리가 2.5% 레벨에 있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채권 시장이 과도한 기대감을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인즉슨 시장금리의 트렌드는 연준의 정책에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당히 반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국채를 제외한 미국의 주식, 그리고 미국의 국채를 제외한 비국채와 같은 일반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조정이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던진 것이고요. 그 걱정을 이제 그렇죠.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그동안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가 금리라는 것은 결국엔 무위험 수익률이니까 예. 리스크가 없는 뭐 그냥 당연히 돈 들고 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니까 높은 데로 돈은 찾아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위험 선호 현상들이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었다. 근데 시장금리 우리가 연준의 정책 속도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면은 시장금리 이런 상황에서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라면은 시장금리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하게 되게 되는데, 주식과 일반 채권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에 대한 부분들 고려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 전략 팀장님과 오늘은 조금 어려운 미국 채권 시장 얘기, 그리고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